우리는 돈을 벌고 싶다는 욕망은 간절하지만 돈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 인생은 돈과 때려야 뗄 수 없다. 돈을 벌고 잘 투자하고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돈을 생각하다. 지은이 니콜라우스 브라운, 옮기니 박재헌, 발행 청림출판입니다. 0.001%의 수익률에 목숨을 걸 것인가? 돈과 함께 인생을 즐길 것인가? 돈에 휘둘리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통장 잔고가 없어도 불안하지 않을 방법은? 인생을 더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식으로 수십억 대 자산가가 된 직장 동료부터 부동산 투자에 성공해서 강남으로 이사한 동창까지 나만 빼고 모두가 부자가 된 것 같은 세상입니다. 덜 먹고 많이 움직일 것이라는 다이어트의 불패 원칙처럼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투자의 불패 원칙도 단순합니다. 나의 목표와 부합하고 내가 잘 관리할 수 있는 단순한 투자 전략을 설정하여 오래도록 유지하는 것. 때로는 단순한 투자가 완벽한 투자보다 더 낫습니다. 이 책에는 나의 상황과 가치관에 맞는 자산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나만의 투자 방법을 찾고 돈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노하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돈이 많을수록 행복해질까? 돈이 야기하는 문제 가운데 이제 도덕과 품성 다음으로 돈이 행복을 만드는지 아니면 적어도 더 만족을 주는지 문제가 남았다. 이것은 이 책의 핵심 질문 중 하나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재산이 더 나은 삶의 질을 얻는 데 도움이 될까? 이 질문에 당장 대답하기 어렵다면 한 가지 확실한 답이 있다. 바로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는 점이다. 가난은 사회 참여와 교육의 기회를 제한하고 기대 수명을 심각하게 감소시킨다. 반대로 돈이 더 많아져도 무한정으로 행복과 만족을 주지는 않는다. 어느 시점이 되면 자극의 한계만 변할 뿐이다. 인간은 체념과 결핍이 있어야만 부를 체감하고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돈 때문에 생긴 행복은 부유해짐에 따라 더욱 커진다. 그래서 만족은 재력에서 나온다라는 말이 생겼다. 그런데 갈수록 곡선이 점점 평평해진다. 이 현상을 부의 역설이라고 부른다. 개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 만족도가 최고를 찍는 위치는 달라지겠지만 1인당 연간 소득이 7만 5천 유로, 한화로 1억 원 정도에 다다랐을 즈음이 되면 더 이상 만족도가 상승하지 않는 것만은 분명하다. 단지 돈이 모자라서 소비에 한계가 있을 때만 아래의 만족도 그래프가 의미 있는 게 아니다.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삶의 만족도도 언젠가 다시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아무리 부자라도 잠재적인 고립 상태에 처하고 만다. 그래서 집이 클수록 담장이 높은 법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이다. 얼마를 모을지 그리고 그 금액을 모으기 위해 얼마의 시간을 투자할지 고민하는 사람은 더 많은 재산을 모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회사의 소유주 내지는 상당한 자산가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시간과 돈을 교환한다. 결국 당신이 모은 재산은 멈춘 시간을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시간은 돈이라는 개념은 맹목적으로 이익의 최적화만을 고집하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미하엘 엔데가 쓴 소설 모모에 등장하는 시간 도둑을 떠올려보자. 시간을 돈으로 계속해서 교환할 때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은 상당하다. 시간이 멈추면 인간은 외롭고 불행해질 수 있다. 반면에 좋은 소식도 있다. 돈으로 멈춘 시간을 다시 흐르게 만들 수 있다.
인간은 돈을 시간으로 되돌려 얻어낸 기회로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 당신이 저축할 때도 이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돈은 곧 시간이다. 돈, 행복, 만족의 본질을 물을 때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 재력은 항상 상대적이라는 사실이다. 인간은 서로 비교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지하철역 노숙자와 마크 저커버그를 비교하는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다. 인간은 자신과 직접 연결되고 같은 사회적 환경에 놓인 형제, 친구, 지인과 본인을 비교한다. 보통 타인은 우리보다 약간 나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남을 질투하거나 은연중에 불만을 내비치곤 한다. 내가 1년에 7만 5천 유로를 벌고 남이 10만 유로를 벌 때보다 내가 5만 유로를 벌고 남이 4만 유로를 벌 때 우리는 더 만족한다. 돈, 행복, 만족을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 만족과 불만족은 자신과 타인을 비교함으로써 생긴다. 둘째, 돈을 많이 벌기만 해서는 만족을 느낄 수 없다. 그러므로 많은 컨설턴트가 선전하는 재정적 독립은 신기루나 다름없다. 돈을 잔뜩 모아 재정적으로 독립만 하면 행복해지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거라는 생각은 환상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일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많은 돈만 있으면 모든 일이 잘 되리란 착각에 빠진다. 28세에 은퇴하기 또는 재정적 자유를 향해 가는 길, 7년 안에 100만 유로 만들기와 같이 비현실적인 책 제목에 현혹되지 마라. 이런 가치관을 쫓다 보면 반드시 실패한다. 만족할 만큼 충분한 돈을 모으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돈을 어떻게 써야 더 행복해질지 고민하지 않으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봐야 좋은 일은 없다. 돈이 중요한 이유. 부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면 돈이 완벽하게 양면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돈을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돈 자체가 목적이 되느냐에 따라 돈을 보는 마음가짐도 달라진다. 돈이 수단이냐 아니면 목적이냐 하는 문제는 놀랍도록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분류 기준이다. 내 재산이 나에게 속해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나의 재산에 속해 있는가. 우리가 돈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투자와 지출 방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또한 돈은 우리 삶의 방식과 인간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우리의 자아상을 형성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돈이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면 돈은 그저 물질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돈 자체가 목적이 되면 돈은 개인의 가치를 나타내고 인격의 일부가 되어버린다. 돈이 자신의 존재를 나타낸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자본시장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자산의 일시적인 변동으로 보지 않고 자기 가치의 손실로 생각한다. 그래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할 충격으로 받아들인다. 돈이 왜 중요합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돈이 왜 중요하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종종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내 질문을 나쁘게 받아들여서가 아니라 이 질문이 사람들을 곰곰이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들 대부분은 돈이 중요한 이유를 몇 가지 단어로 뭉뚱그려 대답한다. 안정, 자유, 삶의 질, 독립, 현실 가능성 등. 그리고 드물게 부유함, 사치, 돈은 성공을 대변한다는 대답을 듣기도 한다. 문제는 이런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점이다. 사람들이 내뱉는 단어들은 돈이 가진 다양한 면모 중에 자기 생각과 가까운 관념을 끄집어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돈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마다 매우 다양하다. 그러므로 돈이 왜 중요한지 고민할 때는 너무 단순하게 접근하지 말고 계속 질문을 던져야 한다. 최고의 질문은 당연하게도 왜? 라는 것이다. 나에게 재정적 안정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대답이 가능하지만 세 가지만 생각하면 된다. 첫째, 타인의 부유함과 나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다. 둘째, 필요할 때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셋째, 내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다. 첫 번째 대답을 따라가 보자. 왜 타인의 부유함과 나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 질문에는 여러 가지 답이 있다. 예를 들어, 내 직업이 불만족스럽다면 언제든 이직할 수 있다. 그러나 타인과 나를 비교한다면 이직으로 남보다 소득이 줄어들 경우 현 직장에 불만을 느껴도 참고 다니는 상황이 발생한다. 또는 아내로서 지금은 남편을 사랑하지만 나중에 사랑이 식었을 때 남편이 돈을 번다는 이유만으로 애정 없는 결혼 생활을 지속하지 않아도 된다. 자녀에 대한 책임을 말할 때는 다양한 상황과 요구 조건이 있을 수 있다. 종잣돈을 누군가의 인생에 쏟아부을 준비가 되었는가? 장애아를 오래 보살필 수 있는가? 가능한 다양한 경험을 함께하며 휴가를 보낼 재정적 여유가 있는가? 교육비를 조달할 여유가 있는가? 아이들의 학비를 모두 감당하겠다는 열망이 재정적으로는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뮌헨, 암스테르담, 보스턴에 학교를 보내면서도 학비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필요에 따라 아이가 스스로 일정 부분의 학비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할 것인가? 돈을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질문. 돈이 나의 삶의 중요한 이유를 알기 위한 간접적인 방법과 몇 가지 질문이 있다. 조지 킨더는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작가이자 금융 컨설턴트를 교육하는 사람이다. 그는 다양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미국 금융시장에서조차 특이한 인물로 꼽힌다. 조지 킨더는 삶의 목표와 재정 목표를 가능한 잘 조화시킬 방법을 연구한다. 그는 금융 컨설턴트가 왜 돈이 중요한가라는 주제의 핵심을 파악하려면 자기 고객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하도록 권고한다. 첫 번째 질문은 좀 전형적이긴 하지만 왜라는 질문만 계속해서 던지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당신이 재정적으로 안전하고 현재와 미래에 필요한 것을 충족시킬 만한 돈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당신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돈으로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무엇을 바꾸고 싶은가요? 마음껏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꿈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완전한 자신만의 삶을 묘사해 보십시오. 이에 대한 추가 질문은 다음과 같다. 당신에게 더 많은 돈이나 여유 시간이 있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5천 유로, 2만 5천 유로 또는 25만 유로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리고 이 돈을 쓸 일주일, 한 달 또는 1년의 휴가가 주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은 만족스러운 삶은 무엇이며 이때 돈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극단적인 질문이다. 의사가 당신에게 남은 수명이 5년에서 10년 정도라는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여기서 좋은 점은 당신이 고통을 겪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쁜 점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되리란 것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달라진 삶을 살기로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는 이런 질문이 평생 아끼며 살다가 은퇴한 뒤에야 삶을 즐기겠다는 생각에 대한 훌륭한 반론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은퇴 후의 삶이란 어쩌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미리 걱정하라거나 전 재산을 탕진해 버리라는 의미는 아니다. 불확실한 미래만큼 나이가 들었는데 재산이 없다는 것 또한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 질문은 당신의 생각을 바로잡는 좋은 계기가 된다. 조지 킨더의 세 가지 질문 중 마지막은 두 번째 질문과 이어지면서 더 격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이번에는 의사가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 단 하루뿐이라는 소식으로 충격을 줍니다.
당신이 죽음에 직면할 때 드는 감정에 주목하십시오. 다음과 같이 자문해 보십시오.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은 무엇인가? 내가 끝내고 싶었던 일은 무엇이었으며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는가? 나는 원래 무슨 일을 하고 싶었나? 내가 놓쳐버린 기회는 또 무엇인가? 휴, 너무 질문이 많다. 이런 구체적인 질문들에 대답하고 나면 돈이 당신에게 왜 중요한지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인생의 마지막에 돈을 좀 더 모으지 못했거나 충분히 일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반면에 수많은 사람이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더 큰 꿈을 이루지 못하고 또 인생의 적절한 순간에 변화를 가져올 용기를 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돈이 있다면 이런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었다. 한눈에 보이는 재무 계획. 당신에게 필요한 돈의 가치를 정의하고 난 다음 단계는 대부분의 사람과 거의 모든 금융 컨설턴트가 하는 일을 해야 한다.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말고 일단 구체적인 목표와 행동을 설정하라. 특정 목표가 없으면 올바른 위치에 도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는 매우 중요하다. 구체적 목표란 노후 자금 조달, 자녀 교육비 확보, 융자 상환 대비금, 자기 사업을 위한 투자금과 비상시 여유 자금 또는 이직할 때 필요한 비용 등이다. 처음에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는 것보다 자기 가치관을 반영하여 서면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것은 당신만의 가치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 조치를 행하는 일이었다. 이를 가리켜 칼 리처드는 한눈에 들어오는 재무계획이라고 불렀다. 이런 재무계획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해야 한다. 금융 분야의 많은 일과 마찬가지로 단순성과 명확성이 복잡성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재무계획이 가진 기능은 미지의 영역에서 나침반이 되는 것이지 정확한 지도 노릇을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정확한 지도가 될 수도 없다. 자본시장과 당신의 삶에는 예측하기 힘든 수많은 매개 변수가 있다. 이런 변수를 모두 제외하고 나면 마지막에는 결국 종이 한 장을 채울 만한 몇 문장만이 남을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듯 보일지라도 당신에게만은 의미 있는 문장들이다. 나의 한 장짜리 재무 계획은 다음과 같다. 가치 1. 나와 내 가족이 긍정적인 경험이 풍부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2. 직업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업무 내용, 근무 시간과 회사의 지리적 위치를 잘 파악해야 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자. 목표 1. 내가 추구하는 기업상에 따라 내 회사를 설립하겠다. 2. 아이들이 해외 유학을 떠날 것까지 예상하여 충분한 예비비를 마련한다. 3. 아이들, 친구들과 함께 1년에 최소 2-3번 휴가를 갈 수 있는 충분한 자금과 시간을 확보한다. 4. 변화와 위기 속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하고 내가 즐기는 만큼 일할 수 있도록 한다. 5. 아내와 내가 일찍 사망하거나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를 대비해 확실한 비상 계획을 수립한다. 한눈에 들어오는 재무 계획은 이자를 계산하거나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상세한 재무 계획을 세우는 일과는 완전히 다르다. 대개 재무 계획의 추상적인 목표와 측정치를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한 장에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때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시급히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도 목표와 측정치를 잊어버릴 수 있으므로 2-3년마다 다시 검토하고 구체적인 수치를 다시 조정해야 한다. 이때 당신의 가치와 목표는 완전히 내면화된 상태여야만 한다. 그렇게 내면화된 생각은 당신의 나침반이며 일상에서 내리는 결정과 행동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지속해서 도와준다.
우선순위를 나의 목표에 맞추기. 예산 편성하기. 내가 대형 은행의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시절에는 금융상품을 상담할 때 정해진 상황이 있었다. 금액 X가 만기되면 새로운 투자 상품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고객에게 언제 다시 돈이 필요하세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고객은 아마 3년에서 5년 안에는 필요 없을 거예요. 라고 답한다. 모두가 만족하는 거래였다. 고객은 길게 생각할 필요가 없었고 나는 은행원으로서 상품을 팔았다. 물론 그것은 참으로 의미 없는 일이었다. 구체적인 상품 설명 없이 임의로 투자처를 정해버리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투자 결정을 내릴 때는 항상 전체 맥락을 파악해야 한다. 앞선 고객의 대답을 살펴보자. 3년에서 5년 안이라는 말은 지금 당장은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라거나 어디에 돈을 쓸지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라는 뜻이다. 고객의 대답은 수년간 금융상품 상담을 받으면서 사회적으로 정형화된 대답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3에서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 3에서 5년이 지나면 그 다음 또 그 다음에는 무슨 대답을 들려줄 것인가? 4개의 항아리. 상황은 더 나아질 수 있다. 당신이 첫 번째로 할 일은 다양한 유형의 자본 소비에 대비하여 여러 개의 항아리를 만들고 그것을 차례로 채우는 일이다. 단기적 수요가 필요한 항아리를 먼저 채우고 그것이 충족되면 중기적 목표를 위해 절약을 한 다음 다시 장기적 목표를 위해 투자를 하는 것이다. 로마에 있는 트레비 분수를 떠올려 보면 쉽다. 높은 곳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 작은 웅덩이를 채운다. 그 웅덩이가 넘치면 조금 더 큰 웅덩이로 물이 흘러 들어간다. 이런 과정을 거쳐 마침내 거대한 분수가 가득 찬다. 트레비 분수는 다른 크기의 웅덩이가 모여 있어 자산의 구조화를 잘 보여준다. 수많은 관광객이 던지는 동전으로 물이 더 빨리 차오르기 때문에 자본 투자에 있어 좋은 참고가 된다. 만약 당신이 어떤 형태로든 소비 부채, 즉 자동차 할부금 내지는 신용에 문제가 되는 대출금이 있다면 항상 최악의 것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절대 부채가 있어서는 안 된다. 대출을 받는 것은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기업의 자금을 조달할 때만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 대출은 실제로 비용이 많이 들고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여유 자금이 필요하다. 대출 상환은 고위험 투자 종목에 투자를 해서 얻은 이익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아니면 절대 상환이 불가능하다. 먼저 예상치 못한 비상 상황에 대비할 유동 자산이 필요하다. 유동 자산이 담긴 항아리로는 절대 위험 종목에 투자하는 모험을 해선 안 된다. 왜냐하면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즉시 그 항아리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필요한 경우 당신은 마이너스 금리 시기에도 유동 자산만은 지켜야 한다. 무위험 이자율이 0이거나 마이너스일 때조차 수익을 약속하는 금융상품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이다. 유동자산의 규모에서 많이 인용되는 경험 법칙은 자기 소득을 기준으로 최소한 3개월치 여유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는 자동차 수리나 세탁기 수리 같은 예상치 못한 현실 문제까지 염두에 둔다.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위험은 고장난 자동차가 아니라 소득의 손실이다. 따라서 근로소득 없이도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여유 자금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때 필요한 3개월치 수입 금액의 기준은 생활 방식뿐만 아니라 직업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당신이 공무원이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자영업자라면 일반 직장인이 실업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많은 유동자산이 필요할 것이다. 당신이 직장을 잃고 나서 바로 이직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당신은 자기 직업을 얼마나 전망 있게 평가하는가? 어쩌면 자영업이 회사원보다 훨씬 더 안정적일 수도 있다.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수개월치 급여를 전부 저축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 기간 동안 일어나는 소비를 충당할 수는 있어야 한다. 소득에 따라서도 금액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만약 계좌에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금액이 쌓인다면 다른 항아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예측 불가하고 불가피하며 현재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비용이 드는 경우를 대비해 두 번째 항아리 계좌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여기에는 자산 유지비, 부동산 대출금 또는 특별 상환을 대비한 여유 자금이 포함된다. 이때는 소득의 정도와 자동차 유지비의 중요도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진다. 두 번째 항아리도 절대 위험 투자 종목에 쓰여서는 안 된다. 상황에 따라 매우 신중한 투자는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3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모든 비용을 충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세 번째 항아리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항아리다. 바로 즐거운 소비에 쓰이는 비용이 든 항아리다. 이것은 생활 조건에 따라 각자 다르게 설정이 가능하다. 정기적 소득으로는 쉽게 얻기 힘든 것을 감당할 때 이 예산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한 경우 세 번째 항아리의 돈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항아리의 손실을 메울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항아리의 돈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것도 금지다. 이런 식으로 분할된 예산이 책정된 항아리들이 있으면 당신의 재정적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여유로운 자금 운용이 가능하다. 당신이 다른 것보다 휴가나 외식, 선물에 약간 더 돈을 쓰는 사람이라면 합리적으로 짜인 예산은 당신이 세운 또 다른 재정 목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현재 생활 수준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재정 목표가 될 수 있다. 그러려면 예산은 본질상 유한하므로 소비의 우선순위를 설정해야만 한다. 무분별하게 낭비하는 돈은 얼마인가? 어디에 돈을 썼을 때 나는 행복한가? 반대로 당신이 포기하는 데 익숙하고 절약하는 것에 윤리적 가치를 두고 자랐다면 소비를 할 때마다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앞서 말한 소비 항아리를 여러 개 확보하고 있으면 죄책감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항아리를 만들면서 돈을 다룰 때 중요한 규칙을 배우기 때문이다. 이때 여유로운 자세를 가지고 시간은 곧 돈이라고 생각하며 삶에 대한 열정을 키워나가게 된다. 이런 규칙을 배우고 나면 당신은 삶에 낙이 없어 죽어가는 부자는 되지 않을 것이다. 수전노로 살면 합리적인 소비는 고사하고 일상을 완전히 포기한 채로 재산을 불리기에만 급급하다. 항아리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언제라도 필요할 때 그 안에 돈을 쓸 수 있으며 자신의 재정 상태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뜻이다. 항아리 3개를 제대로 채워두면 자본시장에 위기가 닥쳐도 침착함을 유지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심각한 상황에서 위험에 대비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지출이 발생할 때 재정적 압박을 받지 않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소비 항아리는 앞서 설명했던 자본시장에서 과도한 소비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완화시켜 준다. 이 소비 항아리는 주가 변동이나 잘못된 투자 결정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를 충동적인 소비로 풀어낼 때 생기는 죄책감을 덜어준다. 이제 우리는 트레비 분수에서 가장 넓고 거의 모든 동전이 들어있는 마지막 웅덩이에 다다랐다. 당신은 이만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세대에 걸쳐 투자 활동을 이어왔다. 그것은 잘한 일이다. 부동산 투자든 자본시장 투자든 초기에는 위험한 투자였더라도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성공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 성공하는 이유는 일부 투자 상품의 경우 소위 비유동성 프리미엄, 즉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보상금이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본시장 투자가 평균적으로 높은 수익을 약속하지만 단기 수익은 예측할 수 없고 무작위라는 점이다. 따라서 오래 투자할수록 예상 수익 평균치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장기 투자를 할 때는 단기 투자 비용이 들어있는 항아리와 달리 더 많은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 염두해 둬야 한다.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대처하는 법. 당신의 주식 배당금이 높을수록 주식 구성 비율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상황은 상당히 고통스러울 수 있다. 당신이 입은 손실액을 오페라 관람, 휴가, 중형 차량에 빗대어 보면 더욱 생생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느껴지는 감정에 관해 몇 가지 이야기하고자 한다. 시장 상황이 불확실할 때는 너무 많이 기대하는 것보다 적게 기대하는 게 좋다. 손실 금액을 생각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 상황을 묵묵히 버티는 것은 소용없다. 그것은 너무 힘든 일이고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면 최소한 분별 있게 역경에 대처해야 한다. 여유를 갖고 자신의 상황을 여러 가지 색으로 시각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때 쓰이는 단위는 비율이 아니라 금액이다. 당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돈을 모았고 절약했으며 그 돈을 모으려고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떠올려 보자. 이제 당신이 기록한 숫자 중에 빨간색으로 굵게 표시된 계좌 잔액이 최저점을 기록했던 시기를 돌아보자. 그때는 당신이 타겟스 샤오, 빌트 같은 언론이 떠들어대는 경제 붕괴 시나리오에 영향을 받았던 때다. 명심하라. 당신이 한 대 맞았다고 생각만 하는 것과 실제로 한 대 얻어맞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복싱 헤비급 세계 챔피언 마이크 타이슨은 이렇게 말했다.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단 얼굴을 한 대 맞기 전까지는. 그 다음 경험 법칙은 투자 포트폴리오가 손실을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추정할 때 쓰인다. 일반적으로 손실 회복은 비교적 빠르고 갑작스럽게 시작된다. 그래서 자본시장이 위험하다고 투자를 철회하는 건 좋지 않은 생각이다. 2000년 3월이나 1970년대와 같이 길어지는 고난의 시기는 드물게 일어나는 현상도 아니다. 그리고 당신이 실제로 장기 투자를 한다면 그렇게 비극적인 경험도 아니다. 손실 기간이 길어질 때는 다음과 같이 접근해보자. 투자 포트폴리오상 주식 배당금이 10% 늘어날 때마다 한 번 도달한 가격 수준으로 돌아가기 위해 1년이 필요하다고 가정한다. 주가가 50% 이상 변동하면 추가로 1년이 더 필요하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정확한 계산을 거쳐 산출된 수치도 아니고 주식시장이 더 나빠지지 않는다는 보증도 아니다. 그러나 당신이 손실의 시기를 버틸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된다. 이 경험 규칙을 사용하면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가 내가 설정한 목표를 실현시켜 줄 수 있고 심리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험 규칙과 경험을 통해 얻은 가치를 결합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겠다. 여기 60%의 주식과 40%의 저위험 채권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가 있다. 현재 제로 금리로 인해 채권은 0.0%의 수익률을 내고 있으며 주식 수익률은 과거 기준 인플레이션이 반영된 5.2%라고 가정한다. 장기 투자를 하는 경우 인플레이션 반영 후 3.12%의 예상 수익률에 도달한다. 이때 비용과 세금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다. 5.2% 곱하기 0.6 플러스 0.0% 곱하기 0.4는 3.12%. 경험 법칙에 따르면 위험할 때 주식 비율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으며 이때 30%의 일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60 나누기 2 더하기 40은 70. 따라서 투자금이 10만 유로라면 7만 유로가 남는다. 이것은 재정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손실이어야 함은 물론 심리적으로도 이 정도 손실이 생겼을 때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 또한 두 번째 경험 법칙에 따르면 다시 수익이 생길 때까지 7년간 최악의 시간을 버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10% 배당금을 6번 받았기 때문에 버텨야 하는 6년이 있고
나머지 1년은 주식시장이 50% 이상 변동할 때 발생한 배당 수익 10% 때문이다. 투자 기간이 길수록 실질 수익이 날 가능성은 커진다. 20년 또는 10년 이상을 두고 투자하는 것이 좋다. 위의 사례를 보다시피 투자 기간이 7년 미만이면 투자하는 의미가 별로 없다. 돈은 시간이다. 인생 전반의 재정 계획 세우기. 대부분의 사람에게 현명한 투자는 보험 가입보다 더 나은 결정이다. 견고하면서 실용적인 해결책을 소개하겠다. 지금까지의 모든 조언과 마찬가지로 최선의 정답은 아니지만 당신은 충분히 실행하고 통제할 수 있다. 트레비 분수를 기억하는가? 비상시 대비책으로 쓰이는 소비와 자산 축적용 항아리 말이다. 소득 활동이 중단되면 자산 침식이 시작되므로 항아리에 있는 자산을 소비하는 방식을 약간 수정해야 한다. 이때도 즐거운 소비는 물론 중기적 목표를 위한 예산은 여전히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변동이 필요한 부분은 당신이 비상 예산과 투자용 예산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예산은 이제 장기적으로 당신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정해야 한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은퇴에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알아내는 것이다. 이 금액을 알아내려면 평균 기대 수명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당신이 통계상 평균 기대 수명을 넘어서 생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래 생존하면서도 재정적으로 문제를 겪지 않으려면 당신의 평균 기대 수명이 상위 5%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계산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현재 60세인 남성은 95세, 60세인 여성은 97세가 상위 5%에 속하는 평균 기대 수명이다. 나는 이것을 낙관적인 기대 수명이라고 부른다. 평균보다 훨씬 높은 기대 수명으로 계산하면 당신은 첫 번째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 다음 단계는 매달 필요한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다. 몇 달간 소비 계획을 기록한 가계부와 지난 1, 2년간의 계좌 잔고를 분석해보면 현실적으로 당신에게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한지 알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순수하게 자신이 모은 자산으로만 소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주 적다. 그래서 당신은 위에서 계산된 예상 필요 금액에서 연금소득과 임대료 수익을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너무 긍정적으로만 계산하면 안 된다. 임대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최소 5에서 10%의 공실률을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유지 보수를 고려해 1평방미터당 최소 2유로를 또 공제해야 하며 오래된 집일수록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해야 할 수도 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제 매월 필요한 추가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이 가능하다. 투자 시장에 자산을 투자하기 전에는 향후 5년 동안 사용할 돈을 일반 은행 계좌에 넣어두어야 한다. 그 계좌에서 매월 생활비가 빠져나가는 계좌로 자동 이체를 설정해 놓으면 된다. 자본시장의 상황이 좋을 경우 이 5년의 예산은 투자 활동을 통해서도 금방 채울 수 있다. 위기의 순간에는 따로 확보해둔 예산을 바로 빼지 말고 일단 지켜봐야 한다. 내가 추천하는 안전장치를 사용하면 투자 시장에 위기가 닥쳐도 5년을 버틸 수 있다. 왜 이런 방법을 추천하느냐고? 당신에게 필요한 예산을 뺀 나머지 자본금을 주식 비율이 50%인 투자 전략에 투자하면 5년이란 시간은 수익률과 위험 단원에서 말한 경험 법칙에 따라 투자 포트폴리오가 심각한 손해를 다시 복구할 확률이 매우 높은 기간이다. 이렇게 5년이라는 시간을 설정하는 것은 투자 시장에서 최악의 손실이 발생한 시기를 초기에 설정해두고 회복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다. 이것으로 전체 결과를 망칠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장기간 지속해서 관찰하다 보면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 비율은 천천히 감소한다. 당신의 투자 항아리에서 꺼낸 금액은 점점 적어지지만 5년 예산을 확보해둔 항아리의 돈은 변함없으므로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물론 가진 자산을 전부 쏟아부어 투자했다면 더 나은 총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제안은 투자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부정적인 상황에서 당신을 보호하며 심리적인 압박을 받지 않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자본시장이 위기에 빠지더라도 당신의 투자 전략을 고수할 수 있다. 이것이 수익을 최적화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 평균 기대 수명을 반영한 계산법 외에도 이렇게 5년 예산을 확보한 뒤 투자 전략을 세우는 방식은 당신의 투자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두 번째 안전망이 된다. 마지막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익과 감수할 위험을 가정해야 한다. 여기가 가장 힘든 부분이다. 주식 비율 50%의 투자 상품에 퇴직 준비금의 일부를 투자한다고 가정해보자. 소위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확률적 시스템의 모의 실험에 이용되는 절차에서 해당 투자 포트폴리오를 계산하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그 이유는 자본시장에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시뮬레이터가 1000개 또는 1만 개의 이미 프로세스를 계산하면 이들 중 일부는 눈에 띄게 좋아 보이거나 일부는 매우 나빠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은퇴 준비 자금을 투자할 때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수익을 최대한 비관적으로 예측해야 한다. 당신이 전반적으로 자본 구매력을 유지하고 향후 5년간 자본 항아리를 채울 수익이 인플레이션율만큼 높을 것이라고 가정해야 한다. 이렇게 비관적인 수익을 가정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안전망이다. 이제 필요한 자본을 결정하려면 연간 자본 수요량에 낙관적으로 계산한 잔여 기대 수명을 곱하기만 하면 된다. 이 계산 과정에서 인플레이션과 수익률은 수학적으로 서로 상쇄되므로 무시해도 된다. 이것이 모두 잘 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신중한 가정하에 만들어낸 투자 포트폴리오는 당신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60세의 남성이 소비를 시작해 위에서 언급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기준으로 보면 90세까지 자산이 유지될 확률이 97.5%다. 당신이 95세가 되어도 여전히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가장 높은 기대 수명을 가진 상위 5%에 속할 것이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오직 당신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지속해서 오랫동안 최악의 수익률을 보이고 당신이 아주 오랫동안 생존할 경우다. 이 두 가지 경우가 맞아 떨어질 확률은 1% 미만이다. 그래도 여전히 불안하다면 그것은 인간의 DNA 깊숙이 자리 잡은 손실 회피 본능 때문이다. 이것은 아주 정상적인 반응이다. 자본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자본시장 변동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나는 안전망이 과도하게 많은 것이 부족한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안전망이 극도로 합리적이어서가 아니다. 안전망이 있으면 자본시장에서 예측되는 공포 시나리오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망이 없다면 투자 전략을 고수하지 못할 위험이 너무 높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미래의 생활 수준을 걱정하면서 여전히 고민에 빠질 것이다. 그래도 당신이 잊지도 않은 100% 안전한 수익처를 찾으려고 보험에 가입하길 원한다면 이 점을 명심하라. 자본시장에서 극단적인 하락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험업계에도 위험은 어디든 있다. 자유시장 경제는 언제든 회복될 것이다. 그러나 몇몇 보험사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한다. 자본시장에 투자하면 자산의 상당 부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겨줄 수 있다. 자산의 구매력이 유지되고 투자시장의 상황이 평균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전제하에 65세쯤 소비가 시작된다면 당신이 평균 기대 수명에 도달했을 때 자산의 절반 이상이 남는다. 여기까지 돈을 생각하다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니콜라우스 브라운은 독일의 재무 컨설턴트 업계의 선구자로 대형 은행의 직원으로 시작해 재무 컨설팅 회사의 대표가 되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은 많지만 실제로 돈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돈에 대해 제대로 대화를 시작하고 돈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나누기 위해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책의 시작에 앞서 돈은 인생의 핵심 요소임에 틀림없으며 돈을 더 현명하고 침착하게 다뤄서 좋은 결정을 내리도록 이 책이 인생의 조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저축,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투자에 관한 조언이나 금융상품에 관한 이야기도 다루지만 돈에 관한 생각이나 가치관, 인생 계획, 돈을 현명하게 쓰는 법 등 인생의 핵심 요소인 돈에 관한 생각을 정립하고 계획을 짜고 실천하는 마인드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300쪽이 훌쩍 넘는 많은 분량 속에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고 때로는 생소한 금융 용어들이 나와 페이지가 쉽게 넘어가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 저자는 돈을 현명하게 다루는 법을 크게 3가지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한눈에 들어오는 재무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한 장짜리 재무 계획 안에는 내가 생각하는 돈의 가치와 나의 재정적인 목표와 행동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단, 너무 오래 생각하지 않아야 하며 자신이 생각하는 돈에 관한 가치관을 반영한 계획을 직접 적어보는 작업으로 추상적인 목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적어보는 행위입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는 돈에 대한 가치를 깊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저자는 3가지 질문을 해보길 제안합니다. 첫째, 당신에게 현재와 미래까지 충분한 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둘째, 나의 남은 수명이 5년에서 10년 정도라면 남은 시간 동안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셋째,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 단 하루뿐이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질문들을 통해 돈의 가치와 그에 따른 목표가 적힌 재무 계획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둘째, 당장 이번 주 내로 3개의 예금 계좌를 개설하라는 것인데요. 저자는 트레비 분수의 항아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항아리는 예상치 못한 비상 상황에 대비할 비상금 계좌. 둘째는 중장기 비용 계좌로 현재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비용이 드는 경우, 예를 들어 자산 유지비, 부동산 대출금 또는 특별 상환을 대비하는 계좌. 셋째는 즐거운 소비를 위한 계좌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3계좌에 들어있는 돈 모두는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합니다. 이렇게 새 항아리를 확보하는 것은 자신의 재정 상태를 완전히 통제하면서 심각한 상황에 대비하여 안정적으로 자산을 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셋째, 투자는 장기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든 자본시장 투자든 단기적으로는 위험할 수 있지만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성공 확률은 크게 높아진다는 것인데요. 덧붙여 자본시장 투자가 평균적으로 높은 수익을 약속하지만 단기 수익은 예측할 수 없고 무작위라는 것입니다. 대신 장기 투자를 할 때에는 더 많은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이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 염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장에서 대처하는 마음가짐도 알려주는데요. 그냥 묵묵히 버티는 것보다는 주식 배당금이 10% 늘어날 때마다 한 번 도달한 가격 수준으로 돌아가기 위해 1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주가가 50% 이상 변동하면 추가로 1년이 더 필요하다고 가정하고 다시 수익이 생길 때까지 7년간 최악의 시간을 버틸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7년 미만의 투자는 별로 의미가 없으며 투자 기간이 길수록 실질 수익이 날 가능성이 커지므로 20년 또는 10년 이상을 두고 투자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저자는 책의 마지막 장에서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통찰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절약하고 소비를 자제하는 습관은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고 행복을 미루는 삶이기에 돈을 좀 더 현명하게 쓰며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추라고 조언합니다. 더 빠르고 더 비싸고 더 큰 것과는 상관없이 그 물건 자체의 가치에 집중하는 현명한 소비를 하는 일, 그리고 돈을 지식이나 교육으로 전환해 자기 개발을 하며 삶을 살찌우는 일, 자선 활동과 나눔을 하며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일을 통해 우리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깊은 통찰을 안겨주는 이 책, 여러분에게도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돈이 많을수록 행복해질까? 돈이 야기하는 문제 가운데 이제 도덕과 품성 다음으로 돈이 행복을 만드는지 아니면 적어도 더 만족을 주는지 문제가 남았다. 이것은 이 책의 핵심 질문 중 하나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재산이 더 나은 삶의 질을 얻는 데 도움이 될까? 이 질문에 당장 대답하기 어렵다면 한 가지 확실한 답이 있다. 바로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는 점이다. 가난은 사회 참여와 교육의 기회를 제한하고 기대 수명을 심각하게 감소시킨다. 반대로 돈이 더 많아져도 무한정으로 행복과 만족을 주지는 않는다. 어느 시점이 되면 자극의 한계만 변할 뿐이다. 인간은 체념과 결핍이 있어야만 부를 체감하고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돈 때문에 생긴 행복은 부유해짐에 따라 더욱 커진다. 그래서 만족은 재력에서 나온다라는 말이 생겼다. 그런데 갈수록 곡선이 점점 평평해진다. 이 현상을 부의 역설이라고 부른다. 개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 만족도가 최고를 찍는 위치는 달라지겠지만 1인당 연간 소득이 7만 5천 유로, 한화로 1억 원 정도에 다다랐을 즈음이 되면 더 이상 만족도가 상승하지 않는 것만은 분명하다. 단지 돈이 모자라서 소비에 한계가 있을 때만 아래의 만족도 그래프가 의미 있는 게 아니다.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삶의 만족도도 언젠가 다시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아무리 부자라도 잠재적인 고립 상태에 처하고 만다. 그래서 집이 클수록 담장이 높은 법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이다. 얼마를 모을지 그리고 그 금액을 모으기 위해 얼마의 시간을 투자할지 고민하는 사람은 더 많은 재산을 모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회사의 소유주 내지는 상당한 자산가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시간과 돈을 교환한다. 결국 당신이 모은 재산은 멈춘 시간을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시간은 돈이라는 개념은 맹목적으로 이익의 최적화만을 고집하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미하엘 엔데가 쓴 소설 모모에 등장하는 시간 도둑을 떠올려보자. 시간을 돈으로 계속해서 교환할 때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은 상당하다. 시간이 멈추면 인간은 외롭고 불행해질 수 있다. 반면에 좋은 소식도 있다. 돈으로 멈춘 시간을 다시 흐르게 만들 수 있다. 인간은 돈을 시간으로 되돌려 얻어낸 기회로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 당신이 저축할 때도 이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돈은 곧 시간이다. 돈, 행복, 만족의 본질을 물을 때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 재력은 항상 상대적이라는 사실이다. 인간은 서로 비교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지하철역 노숙자와 마크 저커버그를 비교하는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다. 인간은 자신과 직접 연결되고 같은 사회적 환경에 놓인 형제, 친구, 지인과 본인을 비교한다. 보통 타인은 우리보다 약간 나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남을 질투하거나 은연중에 불만을 내비치곤 한다. 내가 1년에 7만 5천 유로를 벌고 남이 10만 유로를 벌 때보다 내가 5만 유로를 벌고 남이 4만 유로를 벌 때 우리는 더 만족한다. 돈, 행복, 만족을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 만족과 불만족은 자신과 타인을 비교함으로써 생긴다. 둘째, 돈을 많이 벌기만 해서는 만족을 느낄 수 없다. 그러므로 많은 컨설턴트가 선전하는 재정적 독립은 신기루나 다름없다. 돈을 잔뜩 모아 재정적으로 독립만 하면 행복해지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거라는 생각은 환상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일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많은 돈만 있으면 모든 일이 잘 되리란 착각에 빠진다. 28세에 은퇴하기 또는 재정적 자유를 향해 가는 길, 7년 안에 100만 유로 만들기와 같이 비현실적인 책 제목에 현혹되지 마라. 이런 가치관을 쫓다 보면 반드시 실패한다. 만족할 만큼 충분한 돈을 모으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돈을 어떻게 써야 더 행복해질지 고민하지 않으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봐야 좋은 일은 없다. 돈이 중요한 이유. 부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면 돈이 완벽하게 양면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돈을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돈 자체가 목적이 되느냐에 따라 돈을 보는 마음가짐도 달라진다. 돈이 수단이냐, 아니면 목적이냐 하는 문제는 놀랍도록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분류 기준이다. 내 재산이 나에게 속해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나의 재산에 속해 있는가? 우리가 돈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투자와 지출 방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또한 돈은 우리 삶의 방식과 인간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우리의 자아상을 형성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돈이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면 돈은 그저 물질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돈 자체가 목적이 되면 돈은 개인의 가치를 나타내고 인격의 일부가 되어버린다. 돈이 자신의 존재를 나타낸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자본시장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자산의 일시적인 변동으로 보지 않고 자기 가치의 손실로 생각한다. 그래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할 충격으로 받아들인다. 돈이 왜 중요합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돈이 왜 중요하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종종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내 질문을 나쁘게 받아들여서가 아니라 이 질문이 사람들을 곰곰이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들 대부분은 돈이 중요한 이유를 몇 가지 단어로 뭉뚱그려 대답한다. 안정, 자유, 삶의 질, 독립, 현실 가능성 등. 그리고 드물게 부유함, 사치, 돈은 성공을 대변한다는 대답을 듣기도 한다. 문제는 이런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점이다. 사람들이 내뱉는 단어들은 돈이 가진 다양한 면모 중에 자기 생각과 가까운 관념을 끄집어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돈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마다 매우 다양하다. 그러므로 돈이 왜 중요한지 고민할 때는 너무 단순하게 접근하지 말고 계속 질문을 던져야 한다. 최고의 질문은 당연하게도 왜? 라는 것이다. 나에게 재정적 안정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대답이 가능하지만 세 가지만 생각하면 된다. 첫째, 타인의 부유함과 나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다. 둘째, 필요할 때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셋째, 내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다. 첫 번째 대답을 따라가 보자. 왜 타인의 부유함과 나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 질문에는 여러 가지 답이 있다. 예를 들어, 내 직업이 불만족스럽다면 언제든 이직할 수 있다. 그러나 타인과 나를 비교한다면 이직으로 남보다 소득이 줄어들 경우 현 직장에 불만을 느껴도 참고 다니는 상황이 발생한다.
또는 아내로서 지금은 남편을 사랑하지만 나중에 사랑이 식었을 때 남편이 돈을 번다는 이유만으로 애정 없는 결혼 생활을 지속하지 않아도 된다. 자녀에 대한 책임을 말할 때는 다양한 상황과 요구 조건이 있을 수 있다. 종잣돈을 누군가의 인생에 쏟아부을 준비가 되었는가? 장애아를 오래 보살필 수 있는가? 가능한 다양한 경험을 함께하며 휴가를 보낼 재정적 여유가 있는가? 교육비를 조달할 여유가 있는가? 아이들의 학비를 모두 감당하겠다는 열망이 재정적으로는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뮌헨, 암스테르담, 보스턴에 학교를 보내면서도 학비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필요에 따라 아이가 스스로 일정 부분의 학비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할 것인가? 돈을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질문. 돈이 나의 삶의 중요한 이유를 알기 위한 간접적인 방법과 몇 가지 질문이 있다. 조지 킨더는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작가이자 금융 컨설턴트를 교육하는 사람이다. 그는 다양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미국 금융시장에서조차 특이한 인물로 꼽힌다. 조지 킨더는 삶의 목표와 재정 목표를 가능한 잘 조화시킬 방법을 연구한다. 그는 금융 컨설턴트가 왜 돈이 중요한가라는 주제의 핵심을 파악하려면 자기 고객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하도록 권고한다. 첫 번째 질문은 좀 전형적이긴 하지만 왜라는 질문만 계속해서 던지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당신이 재정적으로 안전하고 현재와 미래에 필요한 것을 충족시킬 만한 돈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당신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돈으로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무엇을 바꾸고 싶은가요? 마음껏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꿈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완전한 자신만의 삶을 묘사해 보십시오. 이에 대한 추가 질문은 다음과 같다. 당신에게 더 많은 돈이나 여유 시간이 있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5천 유로, 2만 5천 유로 또는 25만 유로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리고 이 돈을 쓸 일주일, 한 달 또는 1년의 휴가가 주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은 만족스러운 삶은 무엇이며 이때 돈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극단적인 질문이다. 의사가 당신에게 남은 수명이 5년에서 10년 정도라는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여기서 좋은 점은 당신이 고통을 겪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쁜 점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되리란 것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달라진 삶을 살기로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는 이런 질문이 평생 아끼며 살다가 은퇴한 뒤에야 삶을 즐기겠다는 생각에 대한 훌륭한 반론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은퇴 후의 삶이란 어쩌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미리 걱정하라거나 전 재산을 탕진해 버리라는 의미는 아니다. 불확실한 미래만큼 나이가 들었는데 재산이 없다는 것 또한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 질문은 당신의 생각을 바로잡는 좋은 계기가 된다. 조지 킨더의 세 가지 질문 중 마지막은 두 번째 질문과 이어지면서 더 격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이번에는 의사가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 단 하루뿐이라는 소식으로 충격을 줍니다. 당신이 죽음에 직면할 때 드는 감정에 주목하십시오. 다음과 같이 자문해 보십시오.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은 무엇인가? 내가 끝내고 싶었던 일은 무엇이었으며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는가? 나는 원래 무슨 일을 하고 싶었나? 내가 놓쳐버린 기회는 또 무엇인가? 휴, 너무 질문이 많다. 이런 구체적인 질문들에 대답하고 나면 돈이 당신에게 왜 중요한지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인생의 마지막에 돈을 좀 더 모으지 못했거나 충분히 일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반면에 수많은 사람이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더 큰 꿈을 이루지 못하고 또 인생의 적절한 순간에 변화를 가져올 용기를 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돈이 있다면 이런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었다. 한눈에 보이는 재무 계획. 당신에게 필요한 돈의 가치를 정의하고 난 다음 단계는 대부분의 사람과 거의 모든 금융 컨설턴트가 하는 일을 해야 한다.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말고 일단 구체적인 목표와 행동을 설정하라. 특정 목표가 없으면 올바른 위치에 도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는 매우 중요하다. 구체적 목표란 노후 자금 조달, 자녀 교육비 확보, 융자 상환 대비금, 자기 사업을 위한 투자금과 비상시 여유자금 또는 이직할 때 필요한 비용 등이다. 처음에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는 것보다 자기 가치관을 반영하여 서면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것은 당신만의 가치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 조치를 행하는 일이었다. 이를 가리켜 칼 리처드는 한눈에 들어오는 재무계획이라고 불렀다. 이런 재무계획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해야 한다. 금융 분야의 많은 일과 마찬가지로 단순성과 명확성이 복잡성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재무계획이 가진 기능은 미지의 영역에서 나침반이 되는 것이지 정확한 지도 노릇을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정확한 지도가 될 수도 없다. 자본시장과 당신의 삶에는 예측하기 힘든 수많은 매개 변수가 있다. 이런 변수를 모두 제외하고 나면 마지막에는 결국 종이 한 장을 채울 만한 몇 문장만이 남을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듯 보일지라도 당신에게만은 의미 있는 문장들이다. 나의 한 장짜리 재무 계획은 다음과 같다. 가치 1. 나와 내 가족이 긍정적인 경험이 풍부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2. 직업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업무 내용, 근무 시간과 회사의 지리적 위치를 잘 파악해야 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자. 목표 1. 내가 추구하는 기업상에 따라 내 회사를 설립하겠다. 2. 아이들이 해외 유학을 떠날 것까지 예상하여 충분한 예비비를 마련한다. 3. 아이들, 친구들과 함께 1년에 최소 2~3번 휴가를 갈 수 있는 충분한 자금과 시간을 확보한다. 4. 변화와 위기 속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하고 내가 즐기는 만큼 일할 수 있도록 한다. 5. 아내와 내가 일찍 사망하거나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를 대비해 확실한 비상 계획을 수립한다. 한눈에 들어오는 재무 계획은 이자를 계산하거나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상세한 재무 계획을 세우는 일과는 완전히 다르다. 대개 재무 계획의 추상적인 목표와 측정치를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한 장에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때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시급히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도 목표와 측정치를 잊어버릴 수 있으므로 2~3년마다 다시 검토하고 구체적인 수치를 다시 조정해야 한다. 이때 당신의 가치와 목표는 완전히 내면화된 상태여야만 한다. 그렇게 내면화된 생각은 당신의 나침반이며 일상에서 내리는 결정과 행동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지속해서 도와준다. 우선순위를 나의 목표에 맞추기. 예산 편성하기. 내가 대형 은행의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시절에는 금융상품을 상담할 때 정해진 상황이 있었다. 금액 X가 만기되면 새로운 투자 상품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고객에게 언제 다시 돈이 필요하세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고객은 아마 3년에서 5년 안에는 필요 없을 거예요. 라고 답한다. 모두가 만족하는 거래였다. 고객은 길게 생각할 필요가 없었고 나는 은행원으로서 상품을 팔았다.
물론 그것은 참으로 의미 없는 일이었다. 구체적인 상품 설명 없이 임의로 투자처를 정해버리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투자 결정을 내릴 때는 항상 전체 맥락을 파악해야 한다. 앞선 고객의 대답을 살펴보자. 3년에서 5년 안이라는 말은 지금 당장은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라거나 어디에 돈을 쓸지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라는 뜻이다. 고객의 대답은 수년간 금융상품 상담을 받으면서 사회적으로 정형화된 대답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3에서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 3에서 5년이 지나면 그 다음 또 그 다음에는 무슨 대답을 들려줄 것인가? 4개의 항아리. 상황은 더 나아질 수 있다. 당신이 첫 번째로 할 일은 다양한 유형의 자본 소비에 대비하여 여러 개의 항아리를 만들고 그것을 차례로 채우는 일이다. 단기적 수요가 필요한 항아리를 먼저 채우고 그것이 충족되면 중기적 목표를 위해 절약을 한 다음 다시 장기적 목표를 위해 투자를 하는 것이다. 로마에 있는 트레비 분수를 떠올려 보면 쉽다. 높은 곳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 작은 웅덩이를 채운다. 그 웅덩이가 넘치면 조금 더 큰 웅덩이로 물이 흘러 들어간다. 이런 과정을 거쳐 마침내 거대한 분수가 가득 찬다. 트레비 분수는 다른 크기의 웅덩이가 모여 있어 자산의 구조화를 잘 보여준다. 수많은 관광객이 던지는 동전으로 물이 더 빨리 차오르기 때문에 자본 투자에 있어 좋은 참고가 된다. 만약 당신이 어떤 형태로든 소비 부채, 즉 자동차 할부금 내지는 신용에 문제가 되는 대출금이 있다면 항상 최악의 것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절대 부채가 있어서는 안 된다. 대출을 받는 것은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기업의 자금을 조달할 때만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 대출은 실제로 비용이 많이 들고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여유 자금이 필요하다. 대출 상환은 고위험 투자 종목에 투자를 해서 얻은 이익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아니면 절대 상환이 불가능하다. 먼저 예상치 못한 비상 상황에 대비할 유동 자산이 필요하다. 유동 자산이 담긴 항아리로는 절대 위험 종목에 투자하는 모험을 해선 안 된다. 왜냐하면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즉시 그 항아리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필요한 경우 당신은 마이너스 금리 시기에도 유동 자산만은 지켜야 한다. 무위험 이자율이 0이거나 마이너스일 때조차 수익을 약속하는 금융 상품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이다. 유동 자산의 규모에서 많이 인용되는 경험 법칙은 자기 소득을 기준으로 최소한 3개월치 여유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는 자동차 수리나 세탁기 수리 같은 예상치 못한 현실 문제까지 염두에 둔다.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위험은 고장난 자동차가 아니라 소득의 손실이다. 따라서 근로소득 없이도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여유 자금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때 필요한 3개월치 수입 금액의 기준은 생활 방식뿐만 아니라 직업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당신이 공무원이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자영업자라면 일반 직장인이 실업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많은 유동자산이 필요할 것이다. 당신이 직장을 잃고 나서 바로 이직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당신은 자기 직업을 얼마나 전망 있게 평가하는가? 어쩌면 자영업이 회사원보다 훨씬 더 안정적일 수도 있다.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수개월치 급여를 전부 저축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 기간 동안 일어나는 소비를 충당할 수는 있어야 한다. 소득에 따라서도 금액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만약 계좌에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금액이 쌓인다면 다른 항아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예측 불가하고 불가피하며 현재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비용이 드는 경우를 대비해 두 번째 항아리 계좌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여기에는 자산 유지비, 부동산 대출금 또는 특별 상환을 대비한 여유 자금이 포함된다.
이때는 소득의 정도와 자동차 유지비의 중요도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진다. 두 번째 항아리도 절대 위험 투자 종목에 쓰여서는 안 된다. 상황에 따라 매우 신중한 투자는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3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모든 비용을 충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세 번째 항아리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항아리다. 바로 즐거운 소비에 쓰이는 비용이 든 항아리다. 이것은 생활 조건에 따라 각자 다르게 설정이 가능하다. 정기적 소득으로는 쉽게 얻기 힘든 것을 감당할 때 이 예산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한 경우 세 번째 항아리의 돈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항아리의 손실을 메울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항아리의 돈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것도 금지다. 이런 식으로 분할된 예산이 책정된 항아리들이 있으면 당신의 재정적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여유로운 자금 운용이 가능하다. 당신이 다른 것보다 휴가나 외식, 선물에 약간 더 돈을 쓰는 사람이라면 합리적으로 짜인 예산은 당신이 세운 또 다른 재정 목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현재 생활 수준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재정 목표가 될 수 있다. 그러려면 예산은 본질상 유한하므로 소비의 우선순위를 설정해야만 한다. 무분별하게 낭비하는 돈은 얼마인가? 어디에 돈을 썼을 때 나는 행복한가? 반대로 당신이 포기하는 데 익숙하고 절약하는 것에 윤리적 가치를 두고 자랐다면 소비를 할 때마다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앞서 말한 소비 항아리를 여러 개 확보하고 있으면 죄책감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항아리를 만들면서 돈을 다룰 때 중요한 규칙을 배우기 때문이다. 이때 여유로운 자세를 가지고 시간은 곧 돈이라고 생각하며 삶에 대한 열정을 키워나가게 된다. 이런 규칙을 배우고 나면 당신은 삶에 낙이 없어 죽어가는 부자는 되지 않을 것이다. 수전노로 살면 합리적인 소비는 고사하고 일상을 완전히 포기한 채로 재산을 불리기에만 급급하다. 항아리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언제라도 필요할 때 그 안에 돈을 쓸 수 있으며 자신의 재정 상태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뜻이다. 항아리 3개를 제대로 채워두면 자본시장에 위기가 닥쳐도 침착함을 유지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심각한 상황에서 위험에 대비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지출이 발생할 때 재정적 압박을 받지 않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소비 항아리는 앞서 설명했던 자본시장에서 과도한 소비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완화시켜 준다. 이 소비 항아리는 주가 변동이나 잘못된 투자 결정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를 충동적인 소비로 풀어낼 때 생기는 죄책감을 덜어준다. 이제 우리는 트레비 분수에서 가장 넓고 거의 모든 동전이 들어있는 마지막 웅덩이에 다다랐다. 당신은 이만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세대에 걸쳐 투자 활동을 이어왔다. 그것은 잘한 일이다. 부동산 투자든 자본시장 투자든 초기에는 위험한 투자였더라도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성공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 성공하는 이유는 일부 투자 상품의 경우 소위 비유동성 프리미엄, 즉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보상금이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본시장 투자가 평균적으로 높은 수익을 약속하지만 단기 수익은 예측할 수 없고 무작위라는 점이다. 따라서 오래 투자할수록 예상 수익 평균치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장기 투자를 할 때는 단기 투자 비용이 들어있는 항아리와 달리 더 많은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 염두해 둬야 한다.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대처하는 법. 당신의 주식 배당금이 높을수록 주식 구성 비율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상황은 상당히 고통스러울 수 있다. 당신이 입은 손실액을 오페라 관람, 휴가, 중형 차량에 빗대어 보면 더욱 생생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느껴지는 감정에 관해 몇 가지 이야기하고자 한다.
시장 상황이 불확실할 때는 너무 많이 기대하는 것보다 적게 기대하는 게 좋다. 손실 금액을 생각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 상황을 묵묵히 버티는 것은 소용없다. 그것은 너무 힘든 일이고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면 최소한 분별 있게 역경에 대처해야 한다. 여유를 갖고 자신의 상황을 여러 가지 색으로 시각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때 쓰이는 단위는 비율이 아니라 금액이다. 당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돈을 모았고 절약했으며 그 돈을 모으려고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떠올려 보자. 이제 당신이 기록한 숫자 중에 빨간색으로 굵게 표시된 계좌 잔액이 최저점을 기록했던 시기를 돌아보자. 그때는 당신이 타겟스 샤오, 빌트 같은 언론이 떠들어대는 경제 붕괴 시나리오에 영향을 받았던 때다. 명심하라. 당신이 한 대 맞았다고 생각만 하는 것과 실제로 한 대 얻어맞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복싱 헤비급 세계 챔피언 마이크 타이슨은 이렇게 말했다.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단 얼굴을 한 대 맞기 전까지는. 그 다음 경험 법칙은 투자 포트폴리오가 손실을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추정할 때 쓰인다. 일반적으로 손실 회복은 비교적 빠르고 갑작스럽게 시작된다. 그래서 자본 시장이 위험하다고 투자를 철회하는 건 좋지 않은 생각이다. 2000년 3월이나 1970년대와 같이 길어지는 고난의 시기는 드물게 일어나는 현상도 아니다. 그리고 당신이 실제로 장기 투자를 한다면 그렇게 비극적인 경험도 아니다. 손실 기간이 길어질 때는 다음과 같이 접근해보자. 투자 포트폴리오상 주식 배당금이 10% 늘어날 때마다 한 번 도달한 가격 수준으로 돌아가기 위해 1년이 필요하다고 가정한다. 주가가 50% 이상 변동하면 추가로 1년이 더 필요하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정확한 계산을 거쳐 산출된 수치도 아니고 주식시장이 더 나빠지지 않는다는 보증도 아니다. 그러나 당신이 손실의 시기를 버틸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된다. 이 경험 규칙을 사용하면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가 내가 설정한 목표를 실현시켜 줄 수 있고 심리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험 규칙과 경험을 통해 얻은 가치를 결합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겠다. 여기 60%의 주식과 40%의 저위험 채권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가 있다. 현재 제로 금리로 인해 채권은 0.0%의 수익률을 내고 있으며 주식 수익률은 과거 기준 인플레이션이 반영된 5.2%라고 가정한다. 장기 투자를 하는 경우 인플레이션 반영 후 3.12%의 예상 수익률에 도달한다. 이때 비용과 세금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다. 5.2% 곱하기 0.6 플러스 0.0% 곱하기 0.4는 3.12%. 경험 법칙에 따르면 위험할 때 주식 비율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으며 이때 30%의 일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60 나누기 2 더하기 40은 70. 따라서 투자금이 10만 유로라면 7만 유로가 남는다. 이것은 재정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손실이어야 함은 물론 심리적으로도 이 정도 손실이 생겼을 때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 또한 두 번째 경험 법칙에 따르면 다시 수익이 생길 때까지 7년간 최악의 시간을 버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10% 배당금을 6번 받았기 때문에 버텨야 하는 6년이 있고 나머지 1년은 주식시장이 50% 이상 변동할 때 발생한 배당 수익 10% 때문이다. 투자 기간이 길수록 실질 수익이 날 가능성은 커진다. 20년 또는 10년 이상을 두고 투자하는 것이 좋다. 위의 사례를 보다시피 투자 기간이 7년 미만이면 투자하는 의미가 별로 없다. 돈은 시간이다. 인생 전반의 재정계획 세우기. 대부분의 사람에게 현명한 투자는 보험 가입보다 더 나은 결정이다. 견고하면서 실용적인 해결책을 소개하겠다.
지금까지의 모든 조언과 마찬가지로 최선의 정답은 아니지만 당신은 충분히 실행하고 통제할 수 있다. 트레비 분수를 기억하는가? 비상시 대비책으로 쓰이는 소비와 자산 축적용 항아리 말이다. 소득 활동이 중단되면 자산 침식이 시작되므로 항아리에 있는 자산을 소비하는 방식을 약간 수정해야 한다. 이때도 즐거운 소비는 물론 중기적 목표를 위한 예산은 여전히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변동이 필요한 부분은 당신이 비상 예산과 투자용 예산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예산은 이제 장기적으로 당신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정해야 한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은퇴에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알아내는 것이다. 이 금액을 알아내려면 평균 기대 수명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당신이 통계상 평균 기대 수명을 넘어서 생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래 생존하면서도 재정적으로 문제를 겪지 않으려면 당신의 평균 기대 수명이 상위 5%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계산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현재 60세인 남성은 95세, 60세인 여성은 97세가 상위 5%에 속하는 평균 기대 수명이다. 나는 이것을 낙관적인 기대 수명이라고 부른다. 평균보다 훨씬 높은 기대 수명으로 계산하면 당신은 첫 번째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 다음 단계는 매달 필요한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다. 몇 달간 소비 계획을 기록한 가계부와 지난 1, 2년간의 계좌 잔고를 분석해보면 현실적으로 당신에게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한지 알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순수하게 자신이 모은 자산으로만 소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주 적다. 그래서 당신은 위에서 계산된 예상 필요 금액에서 연금소득과 임대료 수익을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너무 긍정적으로만 계산하면 안 된다. 임대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최소 5에서 10%의 공실률을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유지 보수를 고려해 1평방미터당 최소 2유로를 또 공제해야 하며 오래된 집일수록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해야 할 수도 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제 매월 필요한 추가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이 가능하다. 투자 시장에 자산을 투자하기 전에는 향후 5년 동안 사용할 돈을 일반 은행 계좌에 넣어두어야 한다. 그 계좌에서 매월 생활비가 빠져나가는 계좌로 자동 이체를 설정해 놓으면 된다. 자본시장의 상황이 좋을 경우 이 5년의 예산은 투자 활동을 통해서도 금방 채울 수 있다. 위기의 순간에는 따로 확보해둔 예산을 바로 빼지 말고 일단 지켜봐야 한다. 내가 추천하는 안전장치를 사용하면 투자 시장에 위기가 닥쳐도 5년을 버틸 수 있다. 왜 이런 방법을 추천하느냐고? 당신에게 필요한 예산을 뺀 나머지 자본금을 주식 비율이 50%인 투자 전략에 투자하면 5년이란 시간은 수익률과 위험 단원에서 말한 경험 법칙에 따라 투자 포트폴리오가 심각한 손해를 다시 복구할 확률이 매우 높은 기간이다. 이렇게 5년이라는 시간을 설정하는 것은 투자 시장에서 최악의 손실이 발생한 시기를 초기에 설정해두고 회복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다. 이것으로 전체 결과를 망칠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장기간 지속해서 관찰하다 보면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 비율은 천천히 감소한다. 당신의 투자 항아리에서 꺼낸 금액은 점점 적어지지만 5년 예산을 확보해둔 항아리의 돈은 변함없으므로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물론 가진 자산을 전부 쏟아부어 투자했다면 더 나은 총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제안은 투자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부정적인 상황에서 당신을 보호하며 심리적인 압박을 받지 않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자본시장이 위기에 빠지더라도 당신의 투자 전략을 고수할 수 있다. 이것이 수익을 최적화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 평균 기대 수명을 반영한 계산법 외에도 이렇게 5년 예산을 확보한 뒤 투자 전략을 세우는 방식은 당신의 투자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두 번째 안전망이 된다.
마지막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익과 감수할 위험을 가정해야 한다. 여기가 가장 힘든 부분이다. 주식 비율 50%의 투자 상품에 퇴직 준비금의 일부를 투자한다고 가정해보자. 소위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확률적 시스템의 모의 실험에 이용되는 절차에서 해당 투자 포트폴리오를 계산하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그 이유는 자본시장에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시뮬레이터가 1000개 또는 1만 개의 이미 프로세스를 계산하면 이들 중 일부는 눈에 띄게 좋아 보이거나 일부는 매우 나빠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은퇴 준비 자금을 투자할 때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수익을 최대한 비관적으로 예측해야 한다. 당신이 전반적으로 자본 구매력을 유지하고 향후 5년간 자본 항아리를 채울 수익이 인플레이션율만큼 높을 것이라고 가정해야 한다. 이렇게 비관적인 수익을 가정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안전망이다. 이제 필요한 자본을 결정하려면 연간 자본 수요량에 낙관적으로 계산한 잔여 기대 수명을 곱하기만 하면 된다. 이 계산 과정에서 인플레이션과 수익률은 수학적으로 서로 상쇄되므로 무시해도 된다. 이것이 모두 잘 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신중한 가정하에 만들어낸 투자 포트폴리오는 당신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60세의 남성이 소비를 시작해 위에서 언급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기준으로 보면 90세까지 자산이 유지될 확률이 97.5%다. 당신이 95세가 되어도 여전히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가장 높은 기대 수명을 가진 상위 5%에 속할 것이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오직 당신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지속해서 오랫동안 최악의 수익률을 보이고 당신이 아주 오랫동안 생존할 경우다. 이 두 가지 경우가 맞아떨어질 확률은 1% 미만이다. 그래도 여전히 불안하다면 그것은 인간의 DNA 깊숙이 자리 잡은 손실 회피 본능 때문이다. 이것은 아주 정상적인 반응이다. 자본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자본시장 변동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나는 안전망이 과도하게 많은 것이 부족한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안전망이 극도로 합리적이어서가 아니다. 안전망이 있으면 자본시장에서 예측되는 공포 시나리오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망이 없다면 투자 전략을 고수하지 못할 위험이 너무 높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미래의 생활 수준을 걱정하면서 여전히 고민에 빠질 것이다. 그래도 당신이 있지도 않은 100% 안전한 수익처를 찾으려고 보험에 가입하길 원한다면 이 점을 명심하라. 자본시장에서 극단적인 하락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험업계에도 위험은 어디든 있다. 자유시장 경제는 언제든 회복될 것이다. 그러나 몇몇 보험사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한다. 자본시장에 투자하면 자산의 상당 부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겨줄 수 있다. 자산의 구매력이 유지되고 투자시장의 상황이 평균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전제하에 65세쯤 소비가 시작된다면 당신이 평균 기대 수명에 도달했을 때 자산의 절반 이상이 남는다. 여기까지 돈을 생각하다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니콜라우스 브라운은 독일의 재무 컨설턴트 업계의 선구자로 대형 은행의 직원으로 시작해 재무 컨설팅 회사의 대표가 되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은 많지만 실제로 돈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돈에 대해 제대로 대화를 시작하고 돈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나누기 위해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책의 시작에 앞서 돈은 인생의 핵심 요소임에 틀림없으며
돈을 더 현명하고 침착하게 다뤄서 좋은 결정을 내리도록 이 책이 인생의 조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저축,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투자에 관한 조언이나 금융 상품에 관한 이야기도 다루지만 돈에 관한 생각이나 가치관, 인생 계획, 돈을 현명하게 쓰는 법 등 인생의 핵심 요소인 돈에 관한 생각을 정립하고 계획을 짜고 실천하는 마인드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300쪽이 훌쩍 넘는 많은 분량 속에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고 때로는 생소한 금융 용어들이 나와 페이지가 쉽게 넘어가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 저자는 돈을 현명하게 다루는 법을 크게 3가지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한눈에 들어오는 재무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한 장짜리 재무 계획 안에는 내가 생각하는 돈의 가치와 나의 재정적인 목표와 행동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단, 너무 오래 생각하지 않아야 하며 자신이 생각하는 돈에 관한 가치관을 반영한 계획을 직접 적어보는 작업으로 추상적인 목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적어보는 행위입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는 돈에 대한 가치를 깊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저자는 3가지 질문을 해보길 제안합니다. 첫째, 당신에게 현재와 미래까지 충분한 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둘째, 나의 남은 수명이 5년에서 10년 정도라면 남은 시간 동안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셋째,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 단 하루뿐이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질문들을 통해 돈의 가치와 그에 따른 목표가 적힌 재무 계획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둘째, 당장 이번 주 내로 3개의 예금 계좌를 개설하라는 것인데요. 저자는 트레비 분수의 항아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항아리는 예상치 못한 비상 상황에 대비할 비상금 계좌. 둘째는 중장기 비용 계좌로 현재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비용이 드는 경우, 예를 들어 자산 유지비, 부동산 대출금 또는 특별 상환을 대비하는 계좌. 셋째는 즐거운 소비를 위한 계좌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3계좌에 들어있는 돈 모두는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합니다. 이렇게 새 항아리를 확보하는 것은 자신의 재정 상태를 완전히 통제하면서 심각한 상황에 대비하여 안정적으로 자산을 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셋째, 투자는 장기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든 자본시장 투자든 단기적으로는 위험할 수 있지만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성공 확률은 크게 높아진다는 것인데요. 덧붙여 자본시장 투자가 평균적으로 높은 수익을 약속하지만 단기 수익은 예측할 수 없고 무작위라는 것입니다. 대신 장기 투자를 할 때에는 더 많은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이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 염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장에서 대처하는 마음가짐도 알려주는데요. 그냥 묵묵히 버티는 것보다는 주식 배당금이 10% 늘어날 때마다 한 번 도달한 가격 수준으로 돌아가기 위해 1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주가가 50% 이상 변동하면 추가로 1년이 더 필요하다고 가정하고 다시 수익이 생길 때까지 7년간 최악의 시간을 버틸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7년 미만의 투자는 별로 의미가 없으며 투자 기간이 길수록 실질 수익이 날 가능성이 커지므로 20년 또는 10년 이상을 두고 투자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저자는 책의 마지막 장에서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통찰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절약하고 소비를 자제하는 습관은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고 행복을 미루는 삶이기에 돈을 좀 더 현명하게 쓰며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추라고 조언합니다. 더 빠르고 더 비싸고 더 큰 것과는 상관없이 그 물건 자체의 가치에 집중하는 현명한 소비를 하는 일, 그리고 돈을 지식이나 교육으로 전환해 자기 개발을 하며 삶을 살지우는 일, 자선 활동과 나눔을 하며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일을 통해 우리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깊은 통찰을 안겨주는 이 책, 여러분에게도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